안녕하세요. 책안뜰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을 통해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데요. 여러분은 부모님으로부터 주로 어떤 말을 들었으며 또한 자녀들에게는 어떤 말을 자주 들려주시나요? 어릴 때 들은 긍정적인 말 한마디는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어느 순간 용기를 주며 삶을 견고하게 지탱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딸아, 너는 생각보다 강하단다 입니다. 지은이는 매기 다운스, 옮긴이는 강유리, 펴낸 곳은 메이분입니다. 이 책은 잘 나가는 신문사 기자로 일하던 저자가 알츠하이머병에 걸려 기억을 잃게 된 엄마의 못다 이룬 소망을 대신 이루기 위해 10년간 다녔던 직장을 그만두고 1년 동안 17개국을 여행하며 겪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행지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일들을 날 것 그대로 리얼하게 담고 있으며 그 안에서 건져 올린 값진 인생의 깨달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때 세상은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처럼 느꼈고 언제나 작은 일에도 겁을 먹고 스스로의 틀 안에 갇혀 살아왔지만 사실 두려워할 존재는 오직 자기 자신뿐이었다는 것을 지구 한 바퀴를 돌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사건을 겪으면서 저자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럼 책안뜰과 함께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딸아, 너는 생각보다 강하단다. 매기 다운스. 남편 제이슨이 나를 꼭 끌어안았다. 2010년 7월 8일 우리의 신혼 첫날 밤이었다. 누가 보면 정열적인 포옹으로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페루의 리마 국제공항에서 차가운 바닥에 누워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몸을 녹이고 있을 뿐이었다. 제이슨은 취에 떨며 이를 악문 채 나에게 말했다. 와우, 너무 멋진 신혼여행인데? 물론 농담으로 한 말이었다. 하지만 나는 우리가 곧 헤어질 것을 알기에 정말로 멋진 여행이 될지 궁금했다. 엄밀히 따지자면 이번 페루 여행은 우리가 부부로서 처음 떠나는 여행이었다. 또한 내 1년간의 세계 일주가 시작되는 출발점이기도 했다. 신혼여행이 끝나면 남편은 집으로 가고 나는 혼자 여행을 계속할 계획이었다. 세계 일주에 대한 아이디어는 엄마의 알츠하이머병이 말기로 접어든 시점에 구체화되었다. 계획을 처음 떠올린 것은 2009년 신문사에서 근무한 지 10년쯤 되었을 무렵이었다. 내 책상에는 취재 수첩과 파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최우수 리포터상, 최우수 특집 기자상, 최우수 칼럼상 등 상패가 즐비했다. 그러나 남의 이야기만 전했을 뿐 내 이야기는 하지 못한 10년이었다. 그동안 흥미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났지만 내 세계는 작고 시시한 무언가로 압축되어 버린 느낌이 들었다. 해외여행은 언감생심, 남부 캘리포니아의 임대료를 간신히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수입으로 생활했다. 내게 배정된 2주간의 휴가로 멀리 떠나기란 쉽지 않았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직장을 관두고 1년 동안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엄마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그 여정을 내가 대신 마무리하면 어떨까? 처음에는 정신 나간 아이디어 같았지만 곰곰이 생각할수록 지금 꼭 해야 할 일처럼 느껴졌다. 엄마는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지만 그 모두를 미룰 수밖에 없었다. 가족들을 뒷바라지하고 새 아이를 키워야 했으니까 말이다. 그러다 2001년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도 이루지 못한 채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았다. 나도 엄마처럼 되면 어떡하지? 내 인생을 비좁은 사무실에 가두어 놓고서는 엄마가 했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닐까? 엄마가 바라마지 않던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이대로 놓칠 수는 없었다. 결국 나는 세 차례의 야드 세일, 필요 없는 물건을 집 앞마당에 펼쳐놓고 판매하는 것, 몇 편의 비행기 예약, 한 통의 사직서 끝에 지금 여기 리마 공항에 와 있다. 엄마가 정식으로 버킷리스트를 만든 적은 없었지만 나는 엄마가 하고 싶었지만 결국은 하지 못했던 9가지 일을 떠올렸다. 1년간 여행을 하면서 엄마를 대신해 작성한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지워나가는 한편 내 개인적인 목표도 몇 가지 달성할 계획이었다. 제이슨은 페루에서 나와 함께 3주를 보낸 다음 캘리포니아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가 떠난 다음 나는 혼자서 남아메리카를 거쳐 아프리카와 아시아까지 여행을 할 생각이었다. 나 혼자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까? 무엇보다 이런 식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는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제이슨이 나를 믿고 지지해 준 점은 감사한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내 행동이 초래할 위험에 대해 모르는 건 아니었다.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1년 동안 서로 떨어져 지내는 것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짐작이 되지 않았다. 공항에서 노숙하는 건 시간과 돈을 절약하기 위한 내 아이디어였다. 우리는 온종일 이동한 상태였다. 미국 모레노벨리에 있는 친구 집에서 차로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가서 파나마시티행 비행기를 탔고 그 다음에 페루의 리마까지 날아왔다. 도착해 보니 자정이 넘어 있었고 쿠스코로 가는 비행기는 새벽 4시 탑승 예정이었다. 공항 반경 63km 이내에는 저렴한 숙소가 없었기 때문에 몇 시간 동안 공항에서 잠을 청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제이슨이 말했다. 내가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당신과 함께 하겠다고 서약했던가? 응, 그리고 지금이 바로 어려울 때에 해당해. 그런데 생각보다 공항에서 우리처럼 노숙하는 경우가 흔한 것 같았다. 많은 국제선 비행기가 밤늦게 도착하는 반면 국내선 비행기는 이른 아침에 뜨는 탓이었다. 제이슨과 나는 인터넷 카페의 바닥에 자리 잡았다. 사람들의 통행량이 많지 않으면서도 너무 외지진 않아서 강도를 당할 염려가 적은 장소였다. 하지만 막상 바닥 타일에 한쪽 뺨을 대고 얼굴을 향해 굴러오는 머리카락 뭉치와 휴지 조각을 지켜보고 있자니 썩 기분 좋지는 않았다. 바닥은 영안실 시치 안치대처럼 차갑고 딱딱했으며 캐리어를 끌고 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눈을 감을 때마다 다음 국제선 비행편을 알리거나 늑장 여행객의 이름을 호출하는 안내방송이 쉼없이 들려왔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우리에겐 침낭이 하나밖에 없었다. 나머지 침낭 한 개는 쿠스코에 가서 대여야 할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1인용 침낭의 지퍼를 열고 그걸 덮은 다음 최대한 몸을 움츠렸다. 나는 23kg 정도 되는 파란색 배낭을 꼭 끌어놨다. 그 안에는 1년 동안 필요한 옷가지와 물품, 장비가 가득 들어 있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전부와 나에게 필요한 전부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인 상태였다. 제이슨이 말했다. 있잖아, 다른 커플들은 신혼여행 때 4성급 호텔에 묵는다는 거 알아? 물론 알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커플과 같지 않았고 처음 만난 날부터 나는 그걸 알았다. 먼저 이 모든 일에 발단이 된 엄마의 병 이야기를 해야겠다. 2000년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인 신문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사는 곳은 오하이오주의 남동부에 있는 제인즈빌이라는 강변 도시로 부모님이 계시는 데이턴 근교로부터는 약 2시간 떨어진 거리에 있었다. 나는 주말에 빨래를 하고
미트로프를 먹으러 부모님 댁에 가곤 했는데 어느 날 문득 엄마가 트레이드마크처럼 즐겨 바르던 네블론 립스틱을 더 이상 바르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음식이라 부를 만한 것도 더는 만들지 않았다. 무엇보다 엄마는 주위가 산만했고 불안해했다. 길가에 주차해 놓은 빨간색 트럭을 보고선 누군가가 당신을 염탐 중이라고 확신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엄마는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았고 그때부터 엄마의 세상과 나의 세상은 송두리째 달라졌다. 엄마의 삶은 거꾸로 뒤집어 놓은 스크랩북 같아 보였다. 추억의 파편들과 사람들의 사진이 군데군데 뜯겨나갔고 텅 빈 페이지는 점점 더 많아졌다. 그 다음 2년 동안 알츠하이머병 증상은 빠른 속도로 악화되어 갔다. 엄마가 기억을 잃어갈수록 나는 기억을 많이 모으고 싶어졌다. 그렇게 해야만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내 인생의 페이지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일들의 목록을 만들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미친 듯이 애썼다. 신시내티로 이사했고 신시내티 인카이어러의 컬럼니스트 겸 리포터가 되었으며 상자째 구입하던 와인을 병 단위로 신중하게 골랐다. 잠깐, 방금 그 부분은 삭제하기로 하자. 실제보다 내 행동을 숭고하게 포장해 주니까. 나는 단지 엄마가 병을 앓고 있다는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내면의 상처와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불안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했다. 엄마를 조각조각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차마 마주할 수 없었고 그래서 대부분은 마주하지 않았다. 부모님 댁은 불과 1시간 거리에 있었지만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가지 않았다. 매일 밤 밖으로 나돌았고 연이은 파티에 뒤풀이 모임까지 빼놓지 않고 참석했다. 부적절한 상대와 연애하기도 했다. 후회스러운 기분이 들 때가 많았지만 어떠한 감정이라도 느낀다는 사실에 만족했다. 엄마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 나는 삶을 향해 나아가 보겠다고 결심한 덕분에 지저분한 공항 바닥에 드러누워 코앞으로 지나가는 진흙투성이 등산화와 여행 가방의 바퀴를 지켜보는 신세가 되었다. 제이슨이 떠나고 나면 나는 세상을 혼자 배회해야 할 작정이었다. 나는 배낭을 끌어안은 채 생각했다. 위험하진 않을까? 친구를 사귀게 될까? 엄마가 갈망했던 무언가를 내가 찾을 수 있을까? 이 여행이 엄마를 향한 경의의 표현이 될지 우리 가족을 분열시키게 될지 알 수 없었다. 단 몇 주도 못 버티고 캘리포니아로 돌아가게 될지 아니면 상황이 힘들어도 돌파해 나가는 회복 탄력성을 발휘하게 될지도 궁금했다. 목표는 베트남 하롱베이까지 가는 것. 하롱베이는 내 버킷리스트에 올린 장소 중 하나로 이 여행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나만의 척도였다. 나는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부유한 집안 출신도 아니다. 오하이오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언니 오빠와 함께 자랐는데 그들은 내가 7살 때 이미 독립했다. 아빠는 공군에 복무하며 밑바닥에서부터 한 단계씩 진급했고 엄마는 형편이 쪼들릴 때마다 호텔 연회장에서 열리는 채용 박람회에 참석해 시간제 일자리를 구했다. 꽃뿌리를 갈라 플라스틱 목판에 다시 심는 일, 의류 할인점에서 손님들을 탈의실로 안내하는 일, 농장에서 칠면조를 도축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엄마는 써주겠다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갔고 늘 지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다. 그런데도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집이 가난한지 몰랐다. 주스는 당연히 냉동실에 캔을 녹여 마시는 것이고 화장지는 원래 한 겹인 줄로만 알았다. 다행히 나중에는 비록 대출을 받긴 했지만 부모님이 나를 대학에 보낼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생겼고 우리 집 냉장고에는 종이팩에 든 주스가 채워졌다. 하지만 용돈이 넉넉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대학 시절 나는
패스트푸드와 생맥주의 호사를 누리기 위해 매주 혈장을 팔았고 가끔 오토바이 전시에 나가 가죽 바지와 재킷을 판매하기도 했다. 어쨌든 나는 돈을 벌려고 열심히 일해왔다. 그리고 이번 여행을 위해 자동차와 대학 시절에 받은 가죽 제품들을 포함해 가진 것을 대부분 팔았다. 은행 계좌에 총 $10,000가 있었고 그만둔 신문사에 매월 한 편씩 원고를 보내고 고료를 받기로 합의했다. 제이슨은 스카이다이빙 교관 일을 관두고 공립학교 교사로 일했다. 2006년에 둘이서 캘리포니아로 이사한 뒤 직업을 바꾼 것이다. 그가 대학에 복학했을 당시 나는 이렇게 말했었다. 적어도 직업 안정성은 보장될 거야. 세상에는 언제나 교사가 필요하니까. 2008년 경기 침체 이후 나는 이 말을 뱉은 걸 두고두고 후회했다. 제이슨이 학교 시스템 내에서 설 자리를 찾느라 힘들어했기 때문이다. 신인 교사인 제이슨은 매년 정리해고 대상이 되었다가 복지 혜택이 없는 장기 기간제 교사로 다시 불려갔고 학기가 몇 개월 지나면 슬그머니 정규직 신분을 돌려받았다. 그러다 2010년 결혼식 일주일 전에 다시 해고 통지가 날아왔다. 내 여행이 이미 결정된 뒤였다. 주머니 사정이 빠듯해서 우리는 한 푼이라도 아껴야 했다. 나는 해외여행 경험이 미천했고 고등학교 때 배운 프랑스어 몇 문장 빼고는 영어 외에 할 줄 아는 언어도 없었다. 교과서에 나오는 예문처럼 클로도가 양말을 사거나 디스코텍에 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모아둔 돈도 안전망도 기술도 없었다. 이런 내가 창피하고 앞으로의 여정이 두려웠다. 공항을 훑어보았더니 노련해 보이는 여행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그들과 같지 않다. 순간 눈을 감고 초등학교 때 엄마가 매일 아침 배웅하면서 해주었던 말을 떠올렸다. 넌 생각보다 강하단다. 그때 나는 머리를 양갈래로 길게 닦고 작은 녹색 책가방을 맨 고작 3km 남짓한 등굣길을 혼자 걸어가는 것도 두려워하는 여자아이에 불과했다. 그런데 엄마는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한 걸까? 그때 이미 딸아이의 눈 속에서 세상 구경에 나서는 용기 있는 여자를 보았던 걸까? 머리 위 스피커가 탁탁 소리를 내더니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우리가 탈 쿠스코행 비행기 탑승이 시작되었다. 은킬레니 마을에는 이것저것 할 수 있는 활동이 많았다. 우연한 계기로 아발린이라는 이름의 마을 여자를 알게 되었는데 그녀가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 자신의 오두막으로 나를 초대했다. 아발린은 점토가루가 든 그릇에 물을 붓고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갠 다음 그것을 내 얼굴에 천천히 펴발랐다. 온종일 햇빛 아래에서 보내기 위해서는 진흙을 얼굴에 발라두는 게 좋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진흙이 마치 화장품처럼 장식 효과는 물론이고 흰 피부를 보호하는 천연 자외선 역할을 한단다. 그녀가 내 뺨과 이마, 코, 턱을 갈색 진흙으로 부드럽게 덮어주는데 생각해보니 얼굴에 다른 사람의 손길을 느끼는 것은 꽤 오래간만의 일이었다. 수줍은 연인의 머뭇거리는 첫 손길처럼 친밀하면서도 낯선 기분이 들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눈을 감고 가만히 있다 보니 엄마의 손길처럼 따뜻하고 편안했다. 문득 엄마가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아빠가 출장으로 집을 비우게 되었고 그동안 내가 대신 엄마를 돌보기로 했다. 당시 엄마의 병은 아직 초기 단계로 내 이름은 비록 까먹었지만 내가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라는 건 인지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엄마 스스로 샤워를 하는 건 불가능한 상태였다. 2번인가 샤워기 물을 틀어놓은 채 그 밑에서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하려 했던 전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감전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엄마는
머리가 젖어서라는 말을 되풀이할 뿐이었다. 실제로 엄마를 목욕시키는 일은 쉽지 않았다. 엄마는 하기 싫다며 목욕물을 바닥에 쏟으면서 격렬하게 몸부림쳤고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엄마가 진정할 때까지 욕실 타일 바닥에 쭈그려 앉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엄마가 조금 진정된 기색이 보이자 나는 나일락 향이 나는 예쁜 비누로 엄마를 달랜 다음 목욕 수건으로 엄마의 몸을 깨끗이 닦았다. 알몸의 엄마는 아주 작게 느껴졌다. 엄마는 더 이상 울부짖진 않았지만 말없는 흐느낌으로 몸을 들썩였다.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나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늘 엄마가 나를 씻겨주었는데 이제는 내가 엄마를 씻겨주어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아발린의 여동생이 성냥개비 하나를 불그스름한 진흙에 담갔다가 빼더니 내 이마 주변을 시작으로 강대뼈와 콧마루에 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양쪽 뺨에는 작고 가느다란 선으로 데이지꽃을 그렸다. 그녀는 화가, 나는 캔버스였다. 이어서 그녀는 내 머리에 빨간 두건 한 장을 두르고는 머리카락을 천 안으로 정리한 다음 정수리 근처에 매듭을 지었다. 나는 사진을 찍어 바뀐 내 모습을 들여다보았다. 그 모습은 매우 낯설지만 아름다워 보였다. 새로운 무엇인가로 변신한 내 모습이 마음에 들었고 아발린 또한 흡족한지 환하게 미소 지었다. 우리는 함께 근처 숲으로 가서 땔감으로 쓸 나뭇가지들을 줍기 시작했다. 아발린은 천으로 만든 띠로 나무 다발을 단단히 묶더니 내 머리 위에 올렸다. 갑작스러운 무게와 묘한 압력으로 내가 휘청이자 그녀가 말했다. 똑바로 서보세요. 고개는 높이 들고요.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온 나무옹이가 머리에 닿는 게 느껴졌고 나뭇가지들이 자꾸만 앞으로 쏠려서 떨어질 것만 같았다. 다행히 내 발걸음이 안정감을 되찾자 나뭇가지들도 점차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나는 그 상태로 조심조심 언덕을 다시 올라가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다. 아발리는 장가지 하나 떨어뜨리지 않은 나에게 잘했다는 듯 박수를 쳐주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한번 물동이를 머리에 올려보자고 했다. 자신감이 붙은 나는 호기롭게 응했지만 중심을 잡지 못해 물동이가 떨어지면서 물벼락을 맞고 말았다. 그 덕에 얼굴 한쪽에 발라둔 진흙까지 흘러내려 순식간에 생쥐꼴이 되고 말았다. 나도 모르게 킥킥 웃음이 터져나왔다. 구경하러 몰려든 마을 아이들이 장난스럽게 야유를 보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발린도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가며 깔깔 웃었다. 이럴까봐 작은 양동이를 올린 거예요. 아발린의 집은 그날 하루 우리 집이 되었다. 나는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서는 납작한 맷돌로 옥수수를 갈았다. 아발린은 점심으로 내가 간 옥수수 가루를 끓는 물에 개어 우갈리라는 음식을 만들 예정이라고 했다. 그런데 내가 우갈리를 처음 먹어본다고 하자 그녀가 놀란 듯 물었다. 그럼 뭘 먹어요? 우갈리는 하루 지난 메시드 포테이토보다 단단했다. 손으로 우갈리의 일부를 떼어내서는 콩 수트에 찍어 먹었는데 생각보다 별미였다. 이웃집에서 놀다 온 아발린의 아들은 4살쯤 되어 보였다. 아이는 저녁을 먹는 내내 내 곁에 바짝 붙어서는 자기 다리를 내 다리 위에 걸치고 앉아 있었다. 아발린의 남편은 서너 시간 떨어진 요하네스버그 근처의 광산에서 일하는 중이었다. 이 마을의 남자들 대다수가 그렇듯이 그 역시 몇 개월씩 집을 비웠고 상황이 그렇다 보니 마을 운영은 자연스럽게 여자들의 몫이 되었다고 한다. 여자들은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서로의 농장을 보살피고 병자와 노인을 돌봤다. 누군가 소를 잃어버리면 다 같이 찾으러 나서기도 한단다. 아프리카에는 빗자루에서 빠진 지푸라기 하나는 끊어질 수 있지만 합치면 강하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 개념은 우분투라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즉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개인은 그 관계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므로 다른 사람들이 슬픈데 나 혼자 행복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우분투의 철학은 은킬레니 마을에 깊숙이 뿌리 잡은 듯 보였다. 아발린만 해도 근처에서 옷을 빨고 있는 아낙네들을 부르더니 콩슈트와 우갈리를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그것을 먹고 돌아가는 길에 아발린에게서 빨랫감을 가져갔다. 식사를 대접받은 대신 그녀의 빨래를 해주려는 것이었다. 아발린의 아들도 마찬가지였다. 엄마가 빵 한 조각을 건네주자 아들은 문 쪽으로 아장아장 걸어가더니 기다리고 있던 3명의 친구에게 그것을 조금씩 나누어 주었다. 식사가 끝난 후 우리는 설거지한 그릇을 탁자 위에 쌓았다. 그제야 벽에 걸린 액자 속 흑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사진 속에는 옷을 곱게 차려입은 한 여자가 왕족처럼 고개를 꼿꼿하게 들고 있었다. 내가 유심히 보고 있는 것을 눈치챘는지 아발린이 말했다. 제 어머니예요. 나는 아이폰을 꺼낸 다음 친구와 남편, 오빠, 언니 사진을 차례로 보여주었다. 그러다 엄마 사진이 나왔다. 사진 속의 엄마는 유럽의 어느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고 살짝 다리를 꼬고 있어서 체크 무늬 원피스의 밑단이 종아리 주변에서 너울거렸다. 아발린의 어머니처럼 고개를 꼿꼿하게 들고 있는 엄마는 카메라 저 너머를 응시하고 있었다. 엄마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 상상 속의 사랑, 바다 건너의 고향, 미래의 슬픔 같은 것들을 생각하는 걸까? 한참 동안 사진을 물끄러미 보고 있는 내게 아발린이 물었다. 어머니세요?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아발린이 말했다. 미인이시네요. 닮았어요. 늦은 오후 태양이 기울자 하늘은 보랏빛이 되었다. 아발린은 나를 쉬빈, 남아공의 전통 주점까지 바래다 주었다. 쉬빈은 기본적으로는 주점이지만 상황에 따라선 마을 공동체의 사랑방 역할을 하기도 한단다. 아발린은 저녁에 할 일이 많다며 쉬빈 앞에서 작별 인사를 했다. 그녀는 나를 다정하게 안으며 안녕을 빌어주었다. 쉬빈의 내부는 수수했지만 생각보다 널찍한 느낌이었다. 다들 바닥에 앉아 다리를 앞으로 쭉 뻗고 있었는데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공간이 분리되어 있었다. 10대부터 나이 많은 노인까지 연령대는 다양했지만 유독 젊은 여자는 잘 보이지 않았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가임기 여성들이 혹시라도 임신했을까봐 음주를 자제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노파가 방 한가운데서 치맛단을 축혀 올린 채 열정적으로 춤을 추었다. 메마른 얼굴은 사포처럼 거칠었으며 입가 양옆으로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다. 그녀는 팽이처럼 빙글빙글 돌면서도 균형을 잃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동작을 멈추더니 옥수수와 수수로 만든 맥주인 웅쿰보티를 내 쪽으로 던졌다. 캔을 입가에 대는 순간 발효한 과일과 상한 돼지고기처럼 지독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 안에는 갈색을 띤 분홍빛의 걸쭉한 액체가 들어있었다. 내가 난감한 표정을 짓자 노파가 킬킬대며 웃었고 그 옆에 있던 사람들도 따라서 웃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시빈 전체가 웃음소리로 들썩였고 그중 몇몇이 손뼉을 치고 소리를 지르며 어서 마시라고 나를 부추겼다. 캔을 입에 대고 기울이자 점성이 있는 맥주라 그런지 케첩처럼 꿀렁거리며 천천히 움직였다. 이러다가는 영영 맛도 못 보겠다고 생각한 순간 맥주가 갑자기 울컥 쏟아지더니 턱을 따라 줄줄 흘러내렸다. 그중 한 모금 정도만 입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래서 오히려 다행이었다. 맥주는 씁쓸한 죽 같기도 했고 쉬면서도 단 토산물 맛이 났다. 내가 얼굴에 묻은 음료를 닦자 사람들이 환호성을 터뜨렸다. 마시라고 준 것을 마셨을 뿐인데
이런 반응을 얻을 수 있다니 어리둥절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음주가 있고 나는 그중 대부분을 해보았다. 고통과 아픔을 잊기 위한 음주가 있는가 하면 지루함을 달래기 위한 음주도 있다. 때론 친해지려고 술을 마시고 때론 잘난 척하기 위해 술을 마시기도 한다. 때론 즐겁게 취하려고 술을 마시고 때론 내면의 괴물과 싸우기 위해 술을 마신다. 그런데 쉬빈에서 마시는 웅쿰보티는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술이었다. 그것은 쓰고 지독하고 아찔할 정도로 복잡한 맛이 나는 문화적인 음료였다. 무엇보다 미지의 나라에서 만난 공동체가 내게 건넨 따뜻한 환영 인사였다. 얼굴이 밝아졌다고 느낀 것은 그 따뜻함 때문이었을 것이다. 나는 날이 컴컴해진 다음에야 쉬빈을 나섰다. 오래 머문 건 아니지만 이미 이곳에 속한 느낌이었다. 이것이 엄마가 느끼고 싶었던 감정이었을까? 엄마는 이래서 여행을 하고 싶었던 걸까? 엄마는 어린 시절 전쟁 때문에 동프로이센을 떠나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야만 했다. 아빠와 결혼한 후에는 공군기지에서 다른 공군기지로 미국 전역을 옮겨 다녀야만 했다. 그런데 어쩌면 엄마에게는 어딘가 한 곳에 정착한다는 사실보다 환대받는 느낌과 소속감 그 자체가 더 중요했던 게 아닐까. 오늘 밤처럼 말이다. 이제 하노이를 떠나 다음 여정을 이어갈 때였다. 여행사 사무실 앞에 다다르자 다음 목적지인 하롱베이로 데려다 줄 버스가 대기 중이었다. 버스를 타는데 여러 가지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사진에서 본 하롱베이는 극적이고 신비롭고 꿈결 같아 보였다. 이 세상에 없는 장소처럼 보였다고나 할까. 물은 광량과 시간대에 따라 에메랄드 그린색으로 보였다가 터키 옥색으로 보였다가 사파이어처럼 푸른빛을 띠기도 했다. 울퉁불퉁한 회색빛 석회암 지형은 신화 속 생명체처럼 무리지어 많이 솟아나 있었다. 베트남어로 하룡은 하늘에서 내려온 용을 뜻한다는데 꼭 맞는 비유가 아닐 수 없었다. 전설에 따르면 베트남에 포악한 침략자들이 바다 건너에서 쳐들어왔다고 한다. 그러자 하늘의 왕인 옥황상제는 어미용과 새끼용들을 지상으로 보내며 베트남을 지키라고 명했다. 힘센 용들이 불을 뿜고 산처럼 커다란 옥덩어리를 뱉어 적함이 다닐 수 없도록 장벽을 만들었다. 장벽 때문에 꼼짝하지 못하게 된 적들은 괴멸하고 말았다. 시간이 흘러 옥덩어리들은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섬 1600개로 바뀌었다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보는 하롱베이의 모습인 것이다. 처음에 배낭여행을 시작할 때 하롱베이까지만 가면 성공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니까 하롱베이는 이번 여행에서 내가 꼭 달성하고 싶은 심리적 목표였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하롱베이 사진을 보며 마음을 다잡곤 했다. 어디서 이 욕구가 생겨났는지 모르겠다. 적어도 엄마는 베트남을 꿈꾼 적이 없었다. 엄마가 가보고 싶어 한 곳은 절대 아니었다. 아빠가 베트남에서 1년 동안 복무한 적이 있는데 엄마 입장에서 보자면 베트남은 1년 동안 남편을 빼앗아간 나라이고 덕분에 아이들을 혼자 키우느라 고생하게 만든 나라였다. 그래서인지 엄마는 베트남을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아 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감정이 없었다. 아빠는 베트남에 계실 때의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고 학교 역사 시간에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베트남에 대해 선입견이 있을 리 없었다. 단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베트남의 스위스라 불리는 사파이 계단식 논두렁길을 걷는 농부들, 호이안 구시가지에 늘어선 알록달록한 상가 건물들, 매혹적인 하롱베이 같은 우편엽서 속 이미지뿐이었다. 드디어 널따란 벽돌색 돛을 단 목조 정크선 앞에 버스가 도착했다. 이번 주말 내가 머물 곳이었다.
조개 껍데기 모양이 돋이 잔잔한 미풍까지 잘 받아낼 것 같았다. 배는 3층 높이였고 내가 쓸 선실은 주갑판 위에 있었다. 선실에 짐을 내려놓고 다시 밖으로 나오는데 가느다란 나무 난간이 아니었다면 곧장 물로 입수할 뻔했다. 날씨도 맑고 물도 잔잔하고 깨끗해서인지 배 옆으로 헤엄치는 고깃대가 그대로 보였다. 나는 먼저 승숫동굴을 둘러보았다. 승숫동굴은 하롱베이에서 가장 큰 석회암 동굴로 1900년대 초 프랑스인들에 의해 발견되었다고 한다. 동굴을 보고 나서는 카약을 타고 진주 농장과 수상가옥들을 구경했다. 그 다음엔 배 위에서 일몰을 보며 만찬을 즐겼다. 그런데 오늘 일정의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었다. 저녁을 먹고 분위기에 취해 사람들이 즉흥적으로 노래방 파티를 열었다. 여행 초반이었다면 내가 하롱베이에서 밍밍한 420 스페셜 맥주를 마시며 끽끽거리는 마이크로 본조비 노래를 열창하게 되리라곤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만약 그때 하롱베이에 왔다면 짙은 상업성과 관광지화된 분위기에 오히려 실망했을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절대 세상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지 않는다. 특정한 순간과 장소에 대해 바라는 마음을 끌고 와서 기대와 슬픔, 실망 등의 다양한 렌즈를 들이대기 때문이다. 특히 그 대상이 내가 바라는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으면 절망에 빠져버린다. 여행이 기대치에 부합하기 어렵고 실제 가보면 소문만 못한 경우가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행지는 소문에 부합할 수 없다. 우리는 살면서 새로움에 대한 흥분과 두근거리는 기대감을 추구하지만 여행지의 현실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배우는 중이었다. 추억 만들기란 세상이 내가 원하던 모습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다가오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임을. 그런 의미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절묘한 자연 경관으로 손꼽히는 하롱베이에서 리빙 온 어 프레이어를 열창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만나는 중이었으니까 말이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는데 아직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는지 사방이 고요했다. 선실문을 여니 자욱한 안개가 나를 맞이했다. 안개는 석회암 바위를 타고 미끄러지듯 흘러내렸다. 바다에 있는데도 짠내나 비린내는 나지 않았고 오히려 비오는 정원에서 날 법한 냄새가 났다. 나는 울퉁불퉁한 돌과 그와 대비되게 잔잔한 물, 용의 영혼이라고 하는 새벽 안개의 고요함에 매료되었다. 엄마도 막상 베트남에 왔다면 나처럼 좋아하지 않았을까. 엄마에게 이 풍경을 보여줄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곧이어 해가 부드러운 황금빛으로 충만하게 떠올랐다. 하롱베이의 해돋이를 바라보고 있노라니 마치 오랫동안 열지 못했던 자물쇠의 열쇠를 발견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이 순간의 무게와 편안함을 온전히 느끼면서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 자신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많은 잔잔했고 그 안에서 혼자였지만 외롭지는 않았다. 그저 감사한 마음이 차고 넘치는 느낌이었다. 엄마가 알츠하이머 병을 진단받았을 때만 해도 나의 세상이 산산조각 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게 금이 간 덕분에 오히려 다른 것들을 받아들일 틈이 생겼다. 한때 세상은 내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다. 오하이오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것이 내 운명이고 아무리 간절히 떠나고 싶어도 결국 떠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고향을 떠나는 데에 필요한 재주가 내게 없다고 생각했다. 꿈을 이룰 능력도 내게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세상이 내게 허락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레 겁먹고 내가 만든 틀에 스스로 갇혀 있었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
틀을 깨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두려워할 것은 오직 나 자신뿐이다. 안개 낀 아침이 물러가고 빛나는 오후가 찾아왔다. 나는 배에서 새로 사귄 친구들과 어울려 일광욕을 즐겼다. 날이 더워지자 다들 물속으로 풍덩풍덩 뛰어들기 시작했다. 나만 난간을 꼭 잡은 채 갑판에 서 있었다. 밑에서 모두가 환하게 웃으면서 뛰어내리라고 재촉했지만 3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니 밑이 아득해 보였다. 물론 스카이 다이빙 경험이 있긴 하지만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땐 상대적으로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어서 높이를 가늠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얼마나 높은 곳에 있는지가 너무나 빤히 보였다. 그때 아일랜드에서 온 여자가 소리쳤다. 뛰어봐요. 손을 놔요. 나는 눈을 질끈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난간을 쥐고 있던 손을 놓았다. 공포를 느낄 겨를도 없이 깊은 물 속에 첨벙 빠졌다. 차디찬 물을 각오했지만 바닷물은 적당한 온도의 목욕물처럼 나를 따스하게 품어주었다. 부드러운 물결이 햇빛을 받아 일렁이며 반짝거렸다. 나는 더 이상 하롱베이의 감탄만 하는 사람도 멀찍이 서서 풍경을 마음에만 담는 사람도 아니었다. 어느덧 나는 하롱베이의 일부가 되었다. 알츠하이머 병을 앓는 엄마를 사랑하는 것은 10년 동안 숟가락으로 터널을 파고 내가 판 구멍이 결국 무덤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었다. 다행히 나는 그 기나긴 터널 반대편에서 마법의 장소를 발견했다. 엄마는 나를 애써 이 세상에 내놓았고 나는 이제야 그 노력에 보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여기에 살아있다. 푸르름과 자비로움을 아낌없이 펼쳐 보이는 하롱베이에 떠있다. 엄마는 이제 내 곁에 없지만 엄마의 말처럼 나는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다. 혼자서도 충분히 물에 떠오를 수 있는 사람인 것이다.